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동안 걱정해주신 청취자분들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정점을 지나서 줄어들고 있고 또 다양한 시장의 악재들에 따른 변동성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처럼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4월 주식시장 뭘 좀 더 들여다봐야 될지, 뭐가 걱정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커피집에 가면 늘 호황인 것 같지요.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이야기인데요. 요즘 스타벅스가 위기라고 합니다. 임금은 오르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미국 스타벅스 이야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해결사로 하워드 슐츠라는 인물이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스타벅스 이야기, 스타벅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들어다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올해는 실제 봄도 좀 더디게 오는 것 같죠? 그래도 주말에 나들이들은 많이 좀 즐기셨을 것 같은데, 꽃도 좀 늦게 피는 것 같고 아직은 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도 비슷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겨울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봄이 온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일교차도 심하고. 오늘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영업부장 모시고 주식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시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계절 되는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꽃샘추위 정도로 봐야 되겠죠? 봄으로 가고 있는데 예. 지수로만 놓고 보면 잠깐 봄인데도 잠깐 추운. 겨울은 통과한 것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볼 때 살만한 기업이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을 놓고 보면 그래도 살만한 기업들이 꽤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우려, 아니 기업의 실적 우려까지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뭔가 이게 정점에 오고 있다라는 지표들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임금 아니겠습니까? 예, 월급. 예. 그렇습니다. 임금이 오르고 그다음에 집세, 렌트비가 오르면 네.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고착화되는데, 예. 5월 정도부터 흔히 얘기하는 뿌려둔 돈을 걷어들이는 QT,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게 되면 예. 말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장기 금리가 올라가죠. 예.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 미국의 주택시장은 어쨌든 상승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임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사람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예. 미국이 공식적으로 5월부터 이민을 받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는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그 일자리. 하위노 일자리가 예. 굉장히 큰데요. 보통 그동안은 100만 안 명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게 5월부터 재개되면 어쨌든 미국 시장에 노동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으면 임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전월 대비라든가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사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5월쯤 되면 꼭지는 찍고 꺾일 가능성이 높다. 높아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요. 예. 뭐 이것 말고도 지난주에 나왔던 큰 기사인데, 중국에 있는 시노펙이라는 큰 석유 회사가 네.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중단을 했죠. 이건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는 게, 이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란 우군이 없게 되면 무리수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컨대 중국이 내 편이 돼줘야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중국이 이렇게 발을 빼게 되면 예. 중국도 움츠려야 되거든요. 러시아도 움츠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까지는 안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화학전이라든가 또 나토까지 번진다든가 요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변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미 아시겠지만 유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네. 이미 100불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또 원유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요인보다는 유가가 좀 더 내릴 요인이 많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이 겹쳐지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 다 끝난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뭐 현재는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인다는 건
많이 떨어진 종목들, 야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하는 종목들이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이 빠져서 아무리 시장을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너무 심하다라는 기업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서비스업 중심으로 좀 경제가 재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지수와 무관하게 올 1월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항공주 같은 경우가 예.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고요. 또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 시장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사실 금리가 오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들이 금융업종 아니겠습니까? 보험, 은행.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가 재개되는 쪽에 대한 베팅도 시작이 됐고 예. 또 나머지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가격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저가 매력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 실적도 좀 같이 좋아져야 상승세를 같이 탈 텐데 기업들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기업 전망은 네. 당연히 원자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와 같은 비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눈높이는 많이 낮춰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 뭐 우리로 얘기하면 너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는 많이 빠졌고 예. 여전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에 비해서 현재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익 추정치대로 만약에 실적이 발표된다라면 네. 이 가격은 굉장히 저가에 속하는 그런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는 나쁘지는 않다. 않을 것 예. 같다. 그러니까 걱정이 이미 반영돼서 낮춰진 실적 전망은 대강은 맞출 것 같다는 예.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수출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지난달 실적 이렇게 보면 수출 예. 보면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정도 수출이 되게 감소할 거로 우려했는데 그 정도 아닌 걸 보면 기업의 실적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낮아진 눈높이에 비해서는 예. 나쁘지 않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은 분명히 그 갭을 채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게 현재 4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돌이켜 보니까 왜 그렇게 내렸었구나 하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예.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돌이켜 보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 이제 꺾이고 나서 새 봄을 맞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보면 야 이래서 겨울이 왔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야 이제부터 많이 오를 거야 하는 그 시점이 고점이었잖아요. 예.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하고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유독 이번 시장에서 달리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 주식시장이 사실 하락세를 기록했었는데 네. 그 기간 동안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올 1월부터는 글로벌 시장이 같이 내리긴 했지만 지금도 보시면 미국이라든가 같은 신흥국 내에서도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호주 예. 또는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주가 상승세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럼 한국만 지금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한국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때 받은 보조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내구재 소비가 굉장히 많았었을 거고요. 예. 이 내구재 소비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면서 이전만큼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사는 수요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고 여기에 최근에 공급망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주식시장을 놓고 보시면 지수가 안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네. IT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가 제일 부진합니다. 네. 이 업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들을 보면 은근히 또 오르는 업종들을 많다라는 걸 놓고 볼 때는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부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는 제조, 그 중에서도 IT와 자동차 관련 비중이 굉장히 컸던 게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고 여기 한 가지 더 있다라면 규제가 굉장히 컸겠죠.
지난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이끌었던 관련 업종이 또 플랫폼이었는데 네. 글로벌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음. 플랫폼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컸던 것들도 사실 지수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제야 뭐 특별한 변화는 아직은 없어 보이고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마비는 좀 풀릴 것 같고 네. 이제 수요가 좀 더 회복이 좀 되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특수로 많이 사서 쟁였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건 이제 그때 샀던 거 또 사지는 않을 테니 당분간 수요 공백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 이런 그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좀 많이 예상보다 더 감소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에 대한 그 목표가를 하향하는 일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네. 좀 후행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도 조금 생각보다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대신 지금 반대편에서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수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구재가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어서 예. 지금 주식시장도 그를 반영해서 지수는 안 움직이지만 예. 서비스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여행주들도 아니면 항공주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음식료도 굉장히 좀 활발하고 있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거든요.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오프닝이 됐었을 때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뭐 지금 시장은 여전히 뭐 지수가 어떻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시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또 좋아지는 쪽에 어떤 쪽에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는 혹시 뭐 중요한 이벤트들 뭐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중앙은행 예. 연준이 앞으로 긴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베이지북이라고 보통 그 연준 회의록이야 의사록? 예, 예. 의사록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예. 이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QT 흔히 얘기해서 돈을 걷어들이는 뿌려놓은 예. 돈을 직접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긴축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아무래도 이번 주에서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예상은 앞으로 FOMC 회의 열릴 때마다 금리 올릴 거야. 그리고 5월쯤에는 QT를 할 것 같아. 가 시장이 예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에는 흔히 얘기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는데 예. 양적 긴축도 방식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다 팔기보다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투자 안 하는 방식이고 예. 금액도 대략 월 8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지금은 이 돈을 걷어들이더라도 주택 시장을 누르고 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 네. 미국 국채보다는 MBS 즉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하죠. 요걸 내다 팔게 되면 요거 네. 만기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우리가 금리가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오니까 올라가겠죠. 말 그대로 주택 시장을 좀 식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다라면 네. 채권보다는 MBS를 더 많이 현재는 식으로? 재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800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될 것 같고 5월부터 시작할 것 같고 이 정도 예상이니까 아마 요 예상대 범위 안에서 네. 어느 정도 회의록이 발표되면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안정. 좀 더 안정을 띨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보다 더 강하게 긴축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지금 양적 긴축도 있지만 예. 지금 뭐 시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빅스텝 0.5%포인트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세 번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최근에 시티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예, 금리를. 그럼 금리를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리는데 양적 긴축을 더 강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예. 어찌됐든 간에 빅스텝에 대한 빅스텝 0.5%포인트 올리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것이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그거 좀 잘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놀라지 않는지. 예. 최근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보통은 장기 금리가 높은데 네. 오히려 장기 금리가 낮아졌다. 단기 금리가 올라서 그걸 놓고 야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보통 하던데 하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아니다. 예. 이 장단기 금리가 많이 중요해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10년물하고 좀 2년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같은 은행에다 넣어도 10년짜리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단기보다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현재 긴축의 강도가 강하다라는 얘기겠죠. 통상적으로 10년물 미국 금리는 경제를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2년물 금리는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하거든요. 긴축을 반영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요 예. 얘기는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경기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경기를 훼손하면서까지도 금리를 올리고 있어. 네. 이런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지금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경제는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 둔화되는 게 궁극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침체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우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예, 금리를 올리는 미국 중앙은행도 알 거 아니겠어요? 전부 다 알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너무 금리를 좀 급하게 올리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지금 뭐 우리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연준 중앙은행은 이거에 대해서 긴축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침체로 갈 우려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그러면서 있어요. 애둘러 얘기하는 게 예. 시장에서는 2년물과 10년물을 보지만 실제는 3개월물과 10년물을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실제 3개월물과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전이 되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전에 10년물과 2년물이 이렇게 역전이 됐었을 때 경기 침체 올 때는 공통적으로 10년물하고 3년물도 같이 역전이 됐었어요. 예. 그런 걸로 볼 땐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얘기도 더더욱 있군요. 중요한 예. 부분은 이전에 경기가 침체됐었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첫 번째는 그게 수요가 더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고용이 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재고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 팔릴 때 예. 그리고 설비 투자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또 고용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요가 여전하다라고 놓고 본다라면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침체까지 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좀 않을까. 다르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도 실제 경기 침체까지는 대략 2년여의 시간이 소요가 됐으니까 아직 2년이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미리부터 겁을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실제 그 가능성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걱정할 것들도 조금 있긴 하나 뭐 큰 문제 있겠느냐 하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러면 뭐가 걱정거리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좀 조심해 봐야 됩니다 하는 게 있다면.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생각보다 더 확전이 돼서 네. 미국의 또 나토의 경제 제재가 더 커지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도 더 커지고 예. 그에 따른 긴축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막 번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번지면 중국 시장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봉쇄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네. 또는 이로 인해서 또 단기적으로 공급 측면과 관련해서 병목 현상이 더 크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중국이 안 아무래도 돌아가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평균 10,000명씩 넘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중국도 이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중국도 이 정도 번졌으면 이제 거의 끝으로 가겠네라고 해석을 하면 염려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한 2달 시작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봉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처럼 예. 단계적으로 이제 열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거로 인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정책을 쓰면 의외로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막을 가능성도 높으니까.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이제 코로나로 고생을 했지만 이게 단순 감기는 분명히 아닌데 중국은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열악한데 예. 이 열악한 시스템을 놔두고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느냐. 풀어줄 수 있냐 그건 좀 어려울 그게 것 좀 같아요. 걱정이다. 네.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국의 코로나 문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건 좀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영업부장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잠깐 듣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 투자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스타벅스, 우리나라에서는 꽤 계속 장사 잘 되는 커피 체인점 같은데 미국 본사는 이런저런 위기감이 좀 몰려오는 모양이에요.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가 어렵다 보니까 네.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스타벅스의 CEO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네. 이분이 스타벅스에 거의 굉장히 유명했던 전설적 CEO죠. 좀 뭐 책도 여러 아니었습니까? 권 냈고. 저도 스타벅스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네. 이분이 쓴 책이었던 것 같은 맞아요,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네. 예. 사실 이 양반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는 게 벌써 세 번째 최고 경영자 복귀거든요. 예. 그러니까 80년대도 했고 90년대도 했고 2020년대에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메랑 CEO. 다시 돌아온다고.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근데 부메랑 CEO에 대한 평가는 엇갈려요. 그러니까 예. 부메랑 CEO가 돌아오면 그 처음 CEO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실적이 10% 이하 적게 나온다. 뭐 이런 이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아, 했던 사람이 또 오면 실적이 그리 좋지는 그게 좋지 않다. 않더라. 이게 평균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에는 해봤으니까 더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옛날 상황과 네. 지금 상황이 다르고 하워드 슐츠는 기본적으로 올드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상황과 2002년, 20년대의 스타벅스 상황은 다르니까 잘 될까? 뭐 이런 건데 그런 걱정도 어쨌든 있다. 오늘이군요. 4월 4일인데 예. 이때 시점으로 스타벅스에 어쨌든 이제 인트림이라고 하는데 임시 CEO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CEO가 케빈 존스라는 인물인데 예. 케빈 존스가 하워드 슐츠의 후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지난번에 그 하워드 슐츠, 그다음에 하다가, 케빈 네. 존스, 2017년 다시 하워드 슐츠. 맞아요. 네. 그런 식입니다. 전임은 2017년부터 일했다고요? 맞아요. 한 5년 5년 일했는데 못했네요. 그 기간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를 수습하는데 좀 힘들었죠. 네. 새로 오는 하워드 슐츠라는 이분은 스타벅스 창업자는 아닙니까? 아니 이게 그 책 읽어보면요. 본인이 창업자 창업한 것처럼 책을 써서 이게 창업자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쓸 수 있나? 뭐 이런 네. 거지만 창업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하워드 슐츠는 제록스라는 회사에서 복사기 팔던 세일즈맨이었고 예. 그러다가 그 하마 플라스트라고 하는 우린 잘 모르는데 그 가정용품 뭐 식기 키친 뭐 제품 이런 거 파는 회사에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만드는 제품 중에 하나가 커피 만드는 커피 머신인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라고 하는 시애틀에 있는 어디 이름 처음 들어보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머신을 뭐 비싼 것도 퍽퍽 사간다고 하니까 네. 이게 어디야? 가봤더니 커피 시장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워드 슐츠가 하고 1982년도에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 이사로 이직하면서 스타벅스와 인연이 시작됩니다. 커피 머신 팔던 분이군요. 맞아요. 네. 그 옛날에 그 맥도날드 창업자도 원래 햄버거 했던 분이 아니라 네. 그분이 무슨 아이스크림 기계 만들던 그래, 분이었나요? 맞아요. 저기, 예, 파는 건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파는 기계. 기계였는데 네. 여기도 어떤 햄버거 가게에서 자꾸 밀크쉐이크 기계를 그러니까, 여러 대 네. 사가길래 얼마나 장사가 잘 돼서 그래? 그래서 가봤더니 엄청 잘 맥도날드였다고. 네, 맥도날드였다고. 그래서 네, 본인이 그걸 샀죠? 그 레이 크록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그 영화로도 있잖아요. 더 파운더라는 영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이 크록도 옛날 사람인데 하워드 슐츠도 옛날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 이 고도 성장 시대에 네. 기회를 딱 잡아갖고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던 바로 그런 전형적인 인물인데 심지어는 이 인물이 그 하워드 슐츠가 87년도에 스타벅스가 매물로 남았을 때 스타벅스를 인수를 하는데 성공해요. 그래갖고 자신이 만들었던 일지오날레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하고 합병해서 92년도에 상장까지 지키고 뭐 이른바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성장의 상징인 건 맞죠. 창업자는 아닌지 몰라도. 창업자 아니지만 창업자가 매물로 내놓은 걸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랑 합병해서 사버렸다. 맞아요. 네.
회사 돈으로. 이게 스타벅스 경영진이 예. 커피가 잘 된다고 하버드 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스케일업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시장 확장을 안 하니까 본인이 회사를 뛰쳐나가서 커피 브랜드 일지오날레라는 거 만들었어요. 일지오날레가 이탈리아어로 매일매일 커피 마신다 이런 거였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커피를 매일 마신다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라이프스타일이지만 네. 익숙치 않았는데 그걸 그 자기 브랜드로 만들어 보고 스타벅스가 합병해서 매일 커피 마시러 가서 네. 카페에서 일하고 대화하고 회의하고 이걸 다 하는 새로운 공간 창출을 하는 컨셉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랬던 인물. 네. 전설이죠, 전설. 네. 그런데 스타벅스는 뭐가 어려워져서 하워드 슐츠를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 걱정하고 스타 걱정하고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가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스타벅스 코리아 워낙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커피 또는 서비스업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인 네. 거죠. 특히 그 직접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2021년 말에 스타벅스의 첫 노조가 탄생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뉴욕주에 있는 버팔로 매장인데 예. 큰 매장은 아니긴 한데 여기서 이제 노조를 결성했고요. 이게 전 미국 전역에 100개 이상의 매장으로 지금 확산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원래 노조가 없는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부터 노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측에서 방해를 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노조 결성 방해하면 이제 위법이잖아요. 네. 소송전까지 펼쳐지고 뭐 이러면서 스타벅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분위기 상태입니다. 별로 안 좋군요. 네, 분위기가 안 좋죠. 예. 심지어 스타벅스의 본사가 원래 그 원조집 본점이 원래 시애틀에 있는데 네. 시애틀 본점에서도 노조가 생겼어요. 노조가 있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노조가 없는 게 일반적이고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노조가 보통 생기고 그렇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요. 미국 안에서도 노조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노조 조합원 비율이 예. 2021년 기준으로 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노조원이거든요. 웬만하면 노조 안 만드는 게 문화로 자리 잡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측하고 협상은 하지만 노조 결성률은 매우 떨어지는데 최근 들어서 노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가 무노조 경영의 대표였는데 지금 미국의 매장 수가 9,000개인데 이 중에서 한 140개 정도 매장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는 흐름이 있어서 이 전임자인 케빈 존스 CEO가 요걸 못 막아서 그만두는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노조 결성 자체가 뭐 노조 결성이 나쁜 건 아니니까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단 어떤 병증의 증상 같은 측면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최근에 이제 임금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사람은 못 구해요. 그러니까 월급을 올려줘도 일할 사람이 별로 없죠. 네. 게다가 요즘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스타벅스의 가장 큰 원가라고 하는 거는 원두인데 네. 원두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임금을 올려줘도 사람을 못 구하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두 값이 올라가니까 수익률도 떨어지고 이른바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맞은 브랜드가 스타벅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네. 그러면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이익률 나빠지는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른바 경직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 못 구하니까 스타벅스 입장 안에서 봐도 뭐 그만둘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노조가 결성되고 그래서 회사보다 그 노조 또는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세지고 뭐 이런 흐름들이 스타벅스 안에서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종의 복합위기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스타벅스 직원 안 하고 다른 직원 할랍니다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렇죠. 네, 여기저기 선택지가 사람 뽑는 많으니까. 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요구도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대퇴사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지난해 뭐 정말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국 안에서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Great Resignation의 시대다. 뭐 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직이 너무 많아지고요. 일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서비스업에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해주고 임금을 상승시켜줘도 사람을 못 구하니 이거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스타벅스에 노조 생기면 모든 스타벅스 직원이 노조 가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점별로 하나씩 생기고 말고 하는 네네 문제예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이건 전체 노조가 아니고 그 매장별 노조여서 네. 아까 이제 버팔로 매장도 한 10몇 명, 시애틀 매장도 한 7명인데 그러니까 뭐 정말 만장일치로 노조 결성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그 2030 세대, 그러니까 이 밀레니엄 Z 세대가 갖고 있는 노조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네. 노조 가입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도 그 노조를 지지하거나 회사한테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MZ 세대한테 70%가 이걸 지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2030 세대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고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네. 그게 쉴추인 거죠. 하워드 슐츠는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이른바 우리말로는 꼰대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분이라고 하셨는데 올드 꼰대. 네. 노동자들하고 그래도 잘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 87년도에 처음에 스타벅스 그 노조가 처음 만들어질 때 예. 반대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으면 노조가 필요 없을 거야라고 설명하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조를 받긴 했는데 동시에 뭘 했냐면 전 직원한테 건강보험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한테 건강보험 혜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복지를 개선해 줬거든요. 그러면 노조가 안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이제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인간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데 슐츠가 올드 보이긴 합니다만 예. 경영을 잘하는 게 이런 노조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이제 강공책 또는 뭐 당근 채찍을 잘 쓰는 CEO 중에 한 명인 거죠. 예. 그래서 CEO가 바뀌는 중이고 옛날에 그분이 돌아온다. 예, 옛날에 그분이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게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의 상태잖아요. 예. 임금 상승, 물가 상승, 임금 인상 요구. 근데 여기 더 나쁜 거는 임금은 상승해도 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 별로 뭐 크게 도움되는 거 아니고 돈 악순환이죠, 뭐. 악순환이죠. 서로 네. 악순환이죠. 이런 식의 악순환 상황에서는 스타벅스의 슐츠가 와도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는 있어요. 요즘 꽤 그동안 잘 나가던 기업들이 이제 슬슬 직원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들이 네. 꽤 있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가 제가 보면 최근에 나오는 이른바 노동자 우위 시장의 예.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임금을 일괄적으로 몇 %씩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경영진이 뭐 예를 들면 목티 논란 같은 거 하면 사과하고 다시 재발 방지하겠다고 하고 예. 심지어 소통 뭐 또는 그 경영 관련돼서 많은 뭐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변화할 노동시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타벅스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 구하기 점점 어려워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임금은 올라도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 말하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분석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의 유연성이 크긴 한데 코로나 지원금이 커져서 그렇다. 미국에서는 지원금 받았으니까 지 일을 당장 안 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또 그 블룸버그 분석이 좀 설득력이 있던데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사람이 줄고 있는 거죠. 갑자기 확. 한꺼번에 많이 태어났던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은퇴하다 그렇죠. 보니 네.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른바 직원들 콧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있고요. 그 가운데 스타벅스가 있네요. 네, 그러게요. 좀 우리나라도 보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여전히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청년들을 고용하는 입장에 있는 일부 괜찮은 기업들 CEO들을 가끔 만나보면 이렇게 참 일들도 안 하시고 야근은 뭐 상상도 군인난이라고 못하고 하죠. 네. 그렇다고 다른 사람 뽑아보자고 하면 없고 그나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이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라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예. 네, 미스매칭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근데 스타벅스 같은 곳은 사실 고임금이라기보다는 중저임금이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선 사실은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예. 임금 상승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10에서 15%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임금을 올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런 겁니다. 곧 코로나 상황에 잠잠해지면 많은 분들이 돌아올 텐데 그러면
좀 풀릴 것 같지 않나요? 그게 근데 임금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분석도 많이 하던데 한 번 올려주면 예. 다시 낮춰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 경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 한 번 올린 임금을 다시 낮추기 어려우니까 기업장에서는 대신에 사람을 적게 쓰되 효율 높이려고 하겠고 그리고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서 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 소용돌이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스타벅스 코리아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네. 꼭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닌 거죠. 스타벅스 코리아는 요즘 어때요? 잘 나가긴 하는데 스타벅스 코리아도 그 스타벅스 본사처럼 미국처럼 비슷한 노조 결성 또는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정도였는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스타벅스 굿즈가 정말 인기잖아요. 예. 줄 서서 산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스타벅스 굿즈가 너무 인기니까 그 굿즈를 구하러 온 손님들을 상대하다가 직원들이 번아웃이 온 거예요. 지쳐갖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라고 이렇게 많은 손님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굿즈를 나눠줘요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 스타벅스 50주년 리유저블 컵이었는데 요 컵 나눠주다가 네. 더 이상 이렇게 일할 수는 없다라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유명했는데 당시에는 강남역을 비롯한 서울 시내 인근에 트럭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직원들이 네, 트럭을 하나 빌려갖고 예. 여기다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닙니다. 스타벅스의 파트너들은 이런 문구를 보여주고 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도 그 이후에 이런 걸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프로모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전에 공유를 하겠다. 갑자기 프로모션해서 음. 막 힘들게 일하는 일이 자주였었나 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예상 못한 만큼 사람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임금도 인상해주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인센티브도 주겠다. 네. 이렇게 고용 관련된 환경 개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도 스타벅스 본사처럼 서비스 업종이 겪고 있는 이런 고용 경직 상태, 노동 시장의 어떤 그 노동자 우위 상태 이런 걸 겪기 예. 시작하는 건 분명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군요. 스타벅스는 지금은 미국 스타벅스가 지분을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아직 갖고 있어요? 아니면 얼마 전에 신세계하고 지분 정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리했고요. 예. 신세계가 100% 다 갖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50대 50이었는데 네. 그런데 스타벅스 이마트가 17.5%, 나머지가 음. 싱가포르 투자청이 32% 가져가서 네. 어쨌든 스타벅스 본사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이 없고요. 이제부터는 스타벅스 자체 갖고 코리아에서 프로모션하고 뭐 여러 네. 가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됐죠. 전부 다 이마트가 가져갔다. 스타벅스가 생겼던 때가 저도 가만히 기억해 보면 2000년이었나 1999년 1999년도에. 이화여대 앞에서 네, 처음으로 맞아요. 생기면서 네. 커피 한 잔이 뭐 3,000원, 4,000원 이렇다고 네,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이런 얘기 서로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정말 옛날 얘기인데 예. 그렇죠. 지금은 매장이 1,580개. 우리나라에 네. 예. 그리고 매출이 1조 9천억 원, 기업 가치가 2조 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매장 하나당 매출도 다른 커피숍에 비해서는 또 월등하다고 하더군요. 네. 참 우리나라 커피 많이 마시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